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발 환경 세팅은 우리가 자바, JDK는 설치해놨고, 이클립스에서 저희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클립스까지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개발 환경은 쭉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개발 환경 세팅. 이게 여기 들어와지네? 왜 들어와지지? JDK는 우리가 설치해봤었고, 이클립스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톰캣만 좀 새롭게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톰캣은 이제 이 톰캣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에 가서 쭉 인스톨하면 돼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래서 인스톨 쭉 해주시면 되고, 이클립스에서 톰캣 연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뉴해서 서버를 새로 만들어줘요. 그렇죠? 서버를 새로 만들어서 톰캣 9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톰캣 9 버전으로 해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1.8 버전 있죠? 자바 1.8하고 호환이 돼요. 아마 톰캣 10 버전도 있는데 그 버전 호환을 확인을 해야 돼요. 꼭. 자, 그리고 이제 톰캣 서버 생성을 할 때 그 톰캣의 기본 위치, 설치 경로를 설정해 줘야 돼요. 브라우저 눌러서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들어가면 이제 톰캣 버전별로 설치 폴더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지정해주면 이클립스에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JSP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해서 동적 웹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 정보 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테스트라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할 수가 있고, 넥스 쭉 눌러서 맨 마지막에 가면 web.xml, 그쵸? web.xml이라고 해서 deployment descriptor, 저 얘를 설정 정보를 가진 파일을 체크해서 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서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다음에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서 서버에 톰캣 서버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스 들어와서 서버에 가서 톰캣 9 버전 이름 선택해서 적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에는 run as run on 서버 하면 되고, 아니면 서버 선택해놨으면 실행하고 싶은 JSP 파일에서 그냥 Ctrl F11 누르면 되죠. 그래서 run as run on 서버 들어가서 이제 뭐 메인 페이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요 페이지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web.xml에 들어가면 처음에 웰컴 페이지라고 해서 시작할 기본 페이지를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web.xml의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index.html, index.jsp 등등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web.xml 잠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나오고 있나요? '웹.xml'에 하나 실행해 보실래요? 웹.xml이 어디 있나? 11장에 썼던 웹.xml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웰컴 파일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웰컴 파일들을 등록해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우리가 따로 이제 서버를 실행했을 때 루트 경로를 지정하면 뭐 index.html 아니면 index.jsp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이 유튜브에 약간 크게 들어가나요? 약간 볼륨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요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index.jsp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웹앱 폴더에다가 index.jsp를 만들면 해당 루트 경로를 실행했을 때 바로 메인 페이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JSP 파일 만들고 메인 페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서버 실행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죠. 처음에 실행했을 때 그때 뭐예요? 관리자 그 포트가 관리자 서버 포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러가 나요. 그래서 뭐 서버 cannot be started because 하나 이상의 어떤 서버 포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에러가 납니다. 그때는 이제 그 톰캣 있죠? 톰캣을 더블 클릭해서 톰캣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톰캣 어드민 포트 얘를 포트를 하나 선택해 주면 돼요. 얘는 다른 포트랑 겹치지 않게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고 이제 다시 실행해 보면 메인 페이지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서버에 직접 등록한다 라고 하면 서버에서 이제 add and remove 해서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즈 탭에서 add and remove 클릭하고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add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톰캣을 스타트 시키면 시작시키면 해당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만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서버에 올려놓고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웹 브라우저를 설정할 때는 윈도우의 웹 브라우저의 크롬 또는 뭐 디폴트 시스템 웹 브라우저 지정해서 우리가 서버 실행했을 때 바로 실행될 브라우저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인터널 웹 브라우저를 하면 이클립스 안에서 화면이 떠요. 그럼 이클립스에서도 실행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권장하진 않아요. 이클립스 인코딩 설정은 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게 JSP에서의 동작하는 태그를 봤었어요. JSP 태그는 이런 종류가 있었죠. 스크립트 태그, 디렉티브 태그, 액션 태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태그는 말 그대로 이 HTML에서 자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영역이에요. 스크립트 태그. 그리고 디렉티브 태그는 뭔가 어떤 명령을 줄 수 있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S 페이지 내에서 어떤 속성과 구성을 설정할 수 있는 태그고 액션 태그는 이제 특정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는 태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부터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선언문, 스크립트릿 표현문을 썼었죠. 저 선언문에서는 자바 변수랑 메소드 정의하고 스크립트릿에서는 자바 코드로 로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언해 놓은 어떤 변수나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 표현식, 표현문 안에서 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선언문에서도 쓸 수가 있지만 스크립트릿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둘은 이제 선언되는 영역이 달랐었죠. JSP 파일이 자바 코드로 서블릿으로 변환이 될 때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이제 init 메소드, 서비스 메소드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데 JSP 서비스 외부에 선언이 되는 건 선언문에 작성했을 때고 그다음에 JSP 서비스 메소드 내부에 선언이 되는 건 스크립트릿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변수가 사용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디렉티브 태그에서는 이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속성을 썼어요. 그렇죠? 페이지 속성을 사용하면 이제 뭐 임포트를 하거나 등등 페이지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페이지 인코딩이나 등등등 항상 JSP 파일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JSP 파일 제일 위에 상단에 얘가 있었죠? 이렇게 페이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디렉티브 태그가 됐었죠. 디렉티브 태그는
여기 골뱅이가 붙는 애들이 디렉티브 태그였어요. 그렇죠? 거기서 페이지 속성에서는 뭐 랭귀지, 컨텐트 타입, 페이지 인코딩 등등 해서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 페이지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include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include도 우리가 해봤었어요. 그것도 코드를 이따 보도록 하고, 또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속성을 쓰면 우리가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태그 라이브러리를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해보진 않았지만 뭐 랭귀지, 컨텐트 타입, 페이지 인코딩은 기본으로 떴었죠. 그리고 우리가 JSP에서 어떤 자바 코드 있죠. 클래스들을 임포트할 때에는 페이지 태그 속성에다가 임포트 속성 추가해서 외부에 있는 패키지나 클래스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서 더 사용해봤던 거는 아직까진 크게 없네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기능별로 속성에 따라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페이지 인코딩 속성으로 UTF-8이나 EUCKR 해서 속성 값을 지정을 했었어요. 기본은 ISO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딩, 페이지 인코딩 타입이. 그래서 ISO로 되어 있으면 한글은 인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글 출력할 때는 UTF-8 또는 EUCKR로 해줘야 된다. 그리고 include 속성을 사용하면 외부 파일을 포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었죠. include 쓰고 파일 속성 작성해서 포함할 파일 경로를 지정해 줬어요. 그렇죠? 그럼 헤더, 부터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우리가 코드 작성해 봤었고, 여기에는 JSP 파일뿐만이 아니라 이런 텍스트 파일도 포함시킬 수가 있었죠. 그렇죠? 텍스트 파일도 준비해 놓고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는 JSP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JSTL이라고 하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포함할 때 표현할 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우리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라이브러리 폴더에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 위에다가 디렉티브 태그로 태그 라이브러리 속성에 프리픽스 속성으로는 이 내부에서 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한 태그의 접두사를 뭘로 할지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URI에다가 어떤 형식의 태그 라이브러리의 모듈을 사용할지 URL 형식으로 지정해주면 JSTL의 core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고 명시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이 페이지 내부에서는 C라고 하는 접두사를 시작으로 해서 태그 라이브러리로 특정 어떤 함수, 메소드 형태로 자바 로직이 아니라 태그 형식으로 해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조건문이나 반복문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 건 아니고 오늘 이제 JSTL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얘도 뭐다? 디렉티브 태그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복문 간단하게 만들어 봤었고, 액션 태그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였어요. 액션 태그들은 앞에 JSP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태그들 있죠? 얘네들의 특정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태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거 우리가 forward, include, 그리고 param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들을 봤었죠. forward는 뭐였어요? 페이지를 이동하는 액션 태그였죠. 페이지를 이동하는데 그 페이지 이동 방식이 forward 방식과 리다이렉트 방식이 있었죠. 그 중에서 forward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시켜주는 JSP 액션 태그였습니다. 그리고 include가 있죠. 앞에서 이제 디렉티브 태그에서 include하고 액션 태그에서 include는 실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게 조금 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param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로는 다른 페이지로 넘겨줄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액션 태그에서 이제 자바 빈즈를 이제 정의를 해서 우리가 클래스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자바 클래스 파일 있죠. 클래스 내용을 이제 JSP로 가져와서
태그 형식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자바 빈즈 액션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션 태그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 forward, 파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바 빈즈를 사용해 주기 위해서 use bin이라고 해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객체에 대해서 setter, getter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forward 액션 태그를 사용하면 저 페이지 속성에다가 이동할 파일명을 지정해서 forward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페이지 이동하는 방식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forward와 redirect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였어요? forward는 전달을 하는 거였죠. FW, 그렇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특정 URL을 요청하면 다른 페이지로 전달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표시줄에는 그대로 처음에 요청한 주소가 남겨져 있는데 최종 화면은 이동한 화면이 보여지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이제 요청을 보내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요청하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 다시 요청하라고 하는 URL로 새롭게 요청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소 표시줄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ward랑 redirect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include는 액션 태그로 해서 include를 쓰게 되면 이 프로그래밍의 실행 흐름이 바뀌었어요. 메인 JSP를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다가 액션 태그로 include를 하면 header.jsp로 실행 흐름이 바뀌어요. 여기로 이동해서 JSP를 실행하다가 이거 다 하고 나면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메인으로 와요. 다시 메인으로 와서 메인에 남은 페이지를 진행하다가 또 footer 액션 include 태그를 만나면 footer로 가요. footer 코드 다 진행하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헤더랑 footer라고 하는 코드를 메인에 코드를 합친 다음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메인을 실행하다가 헤더로 갔다가 메인으로 왔다가 footer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실행 흐름이 바뀌었었죠. 결과적으로는 외부 파일을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코드가 동작하는 건 실행 시간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와 별개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 이렇게 쭉 작성을 해봤었고, 이걸 이제 디렉티브의 인클루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디렉티브에서 인클루드를 할 때에는 어때요? 메인 안에서 include 파일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 헤더 JSP 코드가 그냥 포함이 되는 거예요. 코드가 포함이 되고 또 footer도 코드가 포함이 된 상태에서 다 같이 동시에 컴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액션으로 include를 하게 되면 실행하면서 이제 실행 흐름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렉티브의 include랑 액션의 include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티브의 include는 이렇게 디렉티브 태그로 해서 골뱅이 기호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얘는 애초에 코드가 합쳐지고 나서 컴파일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코드적으로도 살펴볼게요. 액션 태그로도 include 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합쳐진 다음에 합쳐지지 않고 실행하면서 실행 흐름이 바뀌어서 움직였었죠. 그래서 얘는 뭔가 계속 실행하면서 메인에서 그 서브 페이지, 포함할 페이지로 어떤 값을 넘겨준다든지 동적으로 컨텐츠를 포함시킬 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뭔가 페이지별로 어떤 서브 메뉴들을 보여준다든지 다르게 되는 동적으로 가져오는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봤던 게 뭐냐면 디렉티브 태그로는 코드가 합쳐진 다음에 돌아가기 때문에 메인에서 이렇게 선언해 놓은 변수를 이 서브 페이지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런데 뭐예요? 액션 태그로 해서 만약에 include를 하게 되면 넘겨줘야 되는 거죠. 메인 페이지에서 서브 페이지로 넘겨줄 때는 파람이라고 하는 액션 태그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파라미터로 매개 변수 값을 넘겨줘서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코드가 다 합쳐진 다음에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인에서 변수를 선언해 놓으면 그 포함되는 파일에서는 그 변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영역이 달라지게 되니까 실행 흐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페이지를 포함할 때 매개 변수로 값을 넘겨서 저 메뉴를 이렇게 띄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차이적으로는. 그래서 파람 액션 태그로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때나 페이지를 포함할 때 JSP 파람 이렇게 해서 속성을 매개 변수로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받아와서 써봤었고, 그리고 자바 빈즈는 우리가 JSP 페이지 안에서 DTO나 자바 클래스 객체를 다 정의해서 JSP에서 쓰게 되면 JSP 코드가 엄청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JSP에서 자바 어떤 로직이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애를 어디로 분리를 시켜요? 자바 빈즈라고 하는 애로 분리를 시키고, JSP에서는 주로 페이지의 흐름, UI에 대한 요소들만 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빈즈를 사용하면 이런 데이터 처리나 로직들을 클래스로 정리를 해서 JSP를 조금 더 간결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바 빈즈의 조건은 이거였죠.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기본 생성자, 그다음에 프라이베이트로 멤버 변수 쓰고 게터 세터. 요거는 우리가 대부분 DTO, 그렇죠?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해서 보드 객체, 펄슨 객체 만들 때 요런 구조로 해봤었죠. 그리고 얘는 반드시 패키지에다가 써야 된다. 그렇죠? 패키지가 없는 애는 자바 빈즈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JSP에서 이제 정의된 자바 빈즈 클래스를 가져올 때는 여기 클래스 속성에다가 패키지랑 클래스 명을 적어주고 그 객체 이름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는 거죠. ID 속성에다가. 그리고 자바 빈즈에서 getter, setter 메소드 호출하는 것처럼 어떤 변수 값을 가져오거나 세팅하거나 할 때는 get property, set property로 해서 그렇죠? 특정 객체의 특정 속성을 변수명을 지정해서 getter 메소드 사용하는 것처럼 값을 가져오고 지정하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저빈? 잘못 썼네요. 유저빈. 헷갈리네요. JSP 태그 어디다가 쓴 거야? 자, 유즈빈이죠. 유즈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유즈빈으로 태그 액션 태그 작성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erson이라고 하는 자바 빈즈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시리얼라이저블 구현하고 임플리먼트하고 프라이베이트로 선언해주고 기본 생성자 만들고 게터 세터.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자바 빈즈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서 JSP에서 가져올 때는 JSP 유즈빈 하고 여기 패키지랑 클래스 지정해주고 요 객체에 대한 객체 이름 변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가 걔를 세팅해서 우리가 이 내부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P1이라고 하는 객체명으로 getter 메소드, setter 메소드 호출도 할 수가 있고, 또 얘를 뭘로 쓰면 get property, set property로 해서 태그로 해서도 액션 태그로 해서도 그 값을 가져오거나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set name, set age 쓰나 set property 쓰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걸 태그로 쓰는 방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JSP 태그를 살펴봤었고, 그리고 내장 객체라고 하는 혹은 기본 객체라고도 부르거든요. JSP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내장 객체들을 살펴봤었어요. 주요하게 보는 내장 객체들은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 애를 직접적으로 써보진 않았거든요. 세션 내장 객체.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애도 있었고, 우리가 주로 리퀘스트, 그다음에 리스폰스, 아웃이라고 하는 애를 봤었습니다. JSP에는 내장 객체가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더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내장 객체의 그 영역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장 객체의 영역은 크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세션, 리퀘스트, 페이지로 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체, 이 웹 어플리케이션 전역에서 어떤 설정 정보나 속성을 갖고 있는 내장 객체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사용자가 누군지 간에 얘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 건 간에 전체에서 사용하는 공통 속성으로 쓸 수가 있는 영역인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메인 페이지에 접속을 했어. 근데 다른 사용자도 메인 페이지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공통으로 관리하고 싶은 어떤 속성이나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해당 사이트의 접속자 수를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다가 그 속성을 정의를 해놔야 접속자 수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접속자 수를 특정 어떤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만 변수를 선언해 놓으면 그 페이지에서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바깥 다른 페이지가 돼버리면 이 변수의 카운트라는 변수, 페이지의 카운트라는 변수랑 다른 페이지의 카운트라는 변수는 서로 같은 값을 공유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즉 리퀘스트 영역에서 카운트 변수를 쓴다라고 해도 요청과 응답이 끝나고 나면 그 카운트 값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션에다가 정해놔 놓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브라우저를 끄면 세션도 같이 끊긴다라고 했죠. 그러면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세션에서 공유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전역에서 뭔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다라면 어플리케이션 내장 객체의 속성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그렇죠? 어떤 설정 정보들을 볼 때에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해당 어떤 특정 사용자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 혹은 또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그 사용자의 어떤 속성 정보를 계속 유지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영역에서 세션 영역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에 대한 정보, 사용자 인증 정보를 통해서 내가 메인 페이지에 있든 뭐 글 목록 페이지에 있든 상세 화면 페이지에 있든 로그인된 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세션 영역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서 로그인 됐냐 안 됐냐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를 딱 끄면 그 세션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로그인 상태 정보가 이제 해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까지만 그 어떤 속성 변수 값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리퀘스트 영역에 작성을 해주면 되고 한 페이지 별로만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페이지 스코프에서 속성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장 객체의 이렇게 영역을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플리케이션, 세션, 리퀘스트, 페이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런 사이트 접속자 수를 관리한다든지 우리가 브라우저를 요청했을 때 똑같은 자원을 또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캐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똑같은 자원을 새롭게 또 불러와서 가져오지 않고 바로 메모리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캐싱 기능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채팅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접속자가 접속을 해서 채팅을 딱 치면 B라는 접속자도 채팅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그 채팅 메시지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세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은 로그인, 그렇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 그리고 사용자를 분석하는 것들은 세션 영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케이스들은 뭐 예를 들면 장바구니 정보, 내가 상품 목록이나 상세 화면에 들어가서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주문 페이지에 가거나 메인 페이지에 가거나 하면 해도 어떤 화면에서든지 이 뭐예요? 쇼핑카트 이렇게 돼 있나요? 쇼핑카트에 여기에 장바구니 몇 개 담았다고 이렇게 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걔는 어디에 정보가 있어야 돼요? 세션에 있어야 메인에 있건 상세에 있건 목록에 있건 이걸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바구니 정보는 세션에다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어떤 사용자별로의 어떤 커스텀 설정 정보들 그런 것들은 세션에서 관리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에 대한 분석, 뭐 조회수, 방문 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션 영역에다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 조회수랑 방문자 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게시글이 있어요. 그러면 제목, 작성자, 내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조회수가 이렇게 1회, 2회 이렇게 뜨겠죠. 근데 내가 A라고 하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계속 새로 고침해.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 조회수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당 그 사용자가 해당 게시물을 조회했는지 안 했는지 세션이 이제 세션을 가져와서 지금 현재 세션에서 이 게시글을 조회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세션에서 조회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세션이어야만 조회수를 누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새로 고침한다고 해서 계속 조회수를 늘리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미 없게 계속 조회수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사용자가 지금 현재 세션에서 조회한 기록이 있다. 그럼 조회수를 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방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그 사이트마다 정책이 좀 다른데 어떤 사이트는 아예 그냥 뭐예요? 하루에 한 번만 조회가 가능하게 하거나 하루에 한 번만 방문 횟수를 올리도록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나 방문자 수 분석. 네. 네. 장바구니 정보를 이제 들고 다른 데로 갔을 때 얘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DB에 저장은 해놔야 돼요. 근데 왜 세션에도 기록을 하냐? 내가 비회원일 수도 있거든요. 비회원이면 어디다가 저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회원 테이블이 있고 장바구니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원이 장바구니에 뭘 담았는지 그 내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만약에 비회원이야. 비회원이면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바구니에다가 어떤 회원이 넣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세션에다가 올려. 그리고 나서 결제하기를 누르면 세션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놨었던 그 상품 목록들을 쭉 가져와서 회원 가입과 동시에 그 내역을 장바구니 테이블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장바구니에 대한 데이터가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확인이 되려면 영구적으로 저장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겠죠. 근데 그건 회원일 때 가능한 거예요. 비회원일 때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일단 세션에다가는 살려놔야 현재 세션에서 이거 저거 장바구니 다 넣어놓은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할 당시에 세션의 장바구니에 있었던 목록이 있다. 그러면 장바구니 쭉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회원일 때에 대한 처리도 같이 해주기 위해서 세션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스코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런 기능을 어디다가 어떻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리퀘스트 뭐 페이지 영역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요 내장 객체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아웃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리퀘스트로 해서 그 요청 파라미터 가져와서 확인해 봤었고, 리퀘스트를 가지고 세션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가져오게 할 때 get 파라미터에서 요청 파라미터 이름으로 값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얘는 스트링으로 반환을 해줬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 파라미터를 가져올 때는 get 파라미터 values에서 여러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체크박스로 체크하는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취미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영화, 운동 뭐 여러 개 체크할 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 그래서 모든 요청 파라미터 볼 때에는 이너머레이션으로 get 파라미터 names를 가져와서 그거 이제 이터레이터로 반복하면서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는지, 그거의 값이 뭔지 출력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리스폰스 객체로는 주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제 뭐예요? 리다이렉트, 샌드 리다이렉트 메소드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이동을 시킬 때 사용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또 자주 사용되는 게 이거예요. set content type.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 메시지에 컨텐트 타입을 이미지로 지정하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하냐, HTML로 지정하냐, JSON으로 지정하냐, XML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받게 될 데이터의 타입이 바뀌는 거였죠. 이 set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뭐예요? 텍스트, HTML 이렇게 해놓으면 사용자는 HTML 화면을 응답받는 거고, 이미지, JPG 이렇게 해놓으면 이미지를 응답받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옥텟 스트림이라고 지정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다이렉트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었죠.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같으면 이제 성공 페이지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실패 페이지로, 같지 않으면 실패 페이지로 샌드 리다이렉트 메소드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미지를 응답할 수도 있고요. 파일 다운로드를 기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응답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서 리스폰스 객체로 set content type이라는 메소드 호출할 때, 그렇죠? 이렇게 미디어 타입을 이미지, JPG, PNG, GIF, WebP 이런 이미지 형식의 컨텐트 타입을 지정해주면 우리가 이미지 태그에서 해당 경로를 요청을 했을 때 그 파일 데이터를 이미지로 해서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JSP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 경로를 요청을 하면 파일을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습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프로덕트 아이디를 요청을 해서 프로덕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파일의 경로를 조회시켜서 DB에서 조회해서 그거 해당하는 파일 데이터를 가져와서 응답을 했었죠. 그렇죠? 그거 응답을 할 때 컨텐트 타입을 뭘로 해줘야? 이미지 형식으로 해줘야 이미지를 이 이미지 태그에서 받아와서 썸네일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파일 다운로드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컨텐트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형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서블릿에서 뭐를 설정하면 돼요? 여기 보면 컨텐트 타입을 어플리케이션 옥텟스트림이라고 한 형식으로 지정하면 우리가 응답하는 데이터를 파일로 해서 파일 형식으로 해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응답을 하는 코드 자체에서는 뭐를 지정해 주면 되냐면 파일을 출력하는 자바 코드를 작성해 주면 우리가 파일 형식으로 해서 다운로드가 진행되게끔 해줄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응답 헤더에다가 여기에다가 파일 네임을 지정해 주면 다운로드 되는 파일 이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응답 헤더에 어태치먼트 그다음에 파일 네임에서 지정해 주면 여기서 파일명을 다운로드 되는 파일 이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쓰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리스폰스라고 하는 내장 객체로 해서 뭐를 지정할 수가 있다? 컨텐트 타입, 응답 메시지에 응답 헤더를 설정해 줄 수가 있다. 그때 이제 응답해주는 데이터에 대한 타입을 지정할 때는 컨텐트 타입을 지정하고, 그리고 그, 그 응답하는 형식이 파일인 경우에 컨텐트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헤더 정보에다가 이러한 형식으로 지정해주면 파일 이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A 태그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경로를 테스트의 파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해놨다. 그리고 요청하고 싶은 파일명을 파라미터로 넘겨줘요. 파일 네임에 파일 이름을 샘플 png, 또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텍스트 이렇게 해서 지정해주면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얘를 뭐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리스폰스 내장 객체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웃에서는 우리가 프린트 메소드 주로 썼었죠. 저 얘를 서블릿이나 혹은 JSP에서 HTML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혹은 컨텐츠를 출력할 때는 아웃 내장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 정리하고 오늘 새로운 내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갈게요. 부르셨나요? 네. 네. HTTP 로컬 호스트부터 해서 하면 되죠. 그게 절대 경로예요. 네. 네, A 태그에는 SRC가 아니라 HRDF. 거기다가 HTTP 로컬 호스트, 그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 그다음에 서브 경로 하고 파일 명이나 뭐 이동할 경로. 그것도 HTTP 로컬 호스트부터 해도 절대 경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HTTP부터 시작하면 절대 경로인 거고, 그거 생략하고 프로젝트 바로 밑에서부터 상대 경로로 프로젝트 밑에 있는 것만 쓰면 상대 경로이고, 현재 있는 파일 경로부터 해서 쓰면 상대 경로. 그게 아니라 HTTP 로컬호스트 8080,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세부 경로 다 쓰면은 절대 경로. 네. 그게 파일을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뭐뭐 스태틱, 그다음에 뭐 강아지.png, 스태틱 밑에 이미지 밑에 강아지.png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가져와 주진 않아요. 그거를 HTML한테 그냥 한다 그러면 그게 되나 모르겠네. 그러면 파일 시스템의 경로로 해야 돼요. C 드라이브에 뭐에. 그렇게 하면 HTML에서 이미지 태그 그게 뜰까? 그건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실제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윈도우에서는 C 드라이브에, 일단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어떤 파일 자원을 직접적으로 그 파일 시스템 경로로 해서 접근하는 거를 최대한 막아요. 왜냐면, 그 서버의 어떤 모든 자원을 다 접근하게 하면은 보안상으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는 C 드라이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서버를 올릴 때는 뭐 리눅스나 우분투나 이런 다른 OS에서 서버를 올려요. 걔네들은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슬래시부터 시작해. 루트부터. 그러니까 내가 코드에다가 C 드라이브 어쩌고 저쩌고 써놔도 리눅스에 서버 올리면 그거 다 바꿔줘야 돼요. 안 맞는다는 거지. 근데 그냥
서블릿에 요청하는 URL 경로로 해놓으면 이거 윈도우 서버에서 띄우건 리눅스 서버에서 띄우건 공통적으로 똑같이 쓰는 거지. 그때까지는 조회로 봤는데 그 이후부터 12트로 바뀌면서 보안이 완전히 못 들고 나. 근데 이후로 CBT로 가면서 문제는 계속 돌리고 있어. 평균 80점 나오면 시험 보면 90점 나와. 공부 어려워요? 아, 근데 둘 다 인식할 거예요. 슬래시도 인식하고 백슬래시 2개도 인식하고 할 거예요. 신상이네.
HTML 네. 이번 문제죠. 최신 이미지. 어떤 거요? 최신 이미지. 최신 이미지. 네. 저는 그게 DB랑 아니. 저도 부동는 건줄 알고. 아니요. 그냥 그러니까 DB랑은 DB 연동은 없어요. 아무 날짜만 쓰면 돼. 네네. 다시 제풀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 돼요. 클래스룸. 네. 그거 다 오해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냥 제목이 최신 이미지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최신을 불러와서 보여주긴 해요. 실제에서. 근데 그 과제 평가 안에서는 그냥 이미지 슬라이드랑 그 뷰를 만들어 보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적었나요? 자, 여러분 키보드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박수 치는 걸 좋아하세요? 자, 나오세요. 키보드 수여식. 사진 찍어주세요. 자, 가면 안 된다. 플러스에 올려주세요. 네. 한 번 더. 준비가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실시간입니다. 자, 키보드 한번 오. 열어보세요. 오. 색깔 어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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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묻어보세요. 와. 이거 하고 듣고 다니면 안 돼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연결도 해보시고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를 할 때에는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썼었죠. 그렇죠? 파일 업로드하는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됐었어요. 뭐야?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여러 가지 형식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텍스트를 보내든 아니면 제이슨이나 XML 포맷으로 해서 데이터를 요청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올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응답 메시지로 또 가져올 수가 있고 파일의 형식을 또 요청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 프로세스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이 파일을 보내서 서버 측에서 요청 처리를 한 다음에 실제 파일 데이터 있죠. 파일 데이터는 이 스트림, 자바의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저장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JDBC를 통해서 그 파일의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는 요게 이제 파일 업로드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는 파일 데이터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파일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파일 업로드라고 한다. 그래서 JSP에서 파일 업로드를 할 때에는 코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또는 커먼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 업로드 할 때는
JSP HTML 폼 태그에서 뭐를 써야 돼요? 인코딩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 얘를 지정해서 파일 데이터가 인코딩 돼서 깨지지 않도록 인코딩을 하지 않도록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하면 우리가 전송하는 그 모든 문자를 인코딩하지 않고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파일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인풋 태그의 타입으로 파일을 지정해서 파일을 선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멀티플 속성 지정해주면 여러 파일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라고 하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정의해 놓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에는 여기 사이트 서블리츠.com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다이너믹 웹 프로젝트의 웹 인프의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포함해서 쓸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폼 데이터 여기서 인코딩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 그다음에 파일을 이렇게 딱 써주고 요청을 딱 보내면 JSP에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JSP에서 자바 코드, 스크립트 코드 작성해서 스크립트릿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요한 객체가 바로 얘였죠. 멀티파트 리퀘스트. 자, 여기에서 요청 객체하고 업로드 경로, 그다음에 파일 최대 사이즈, 인코딩 타입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쭉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이 객체가 생성될 당시에 해당 파일이 이 업로드 경로에 저장이 됐었어요. 그렇죠?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파일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이터레이터로 가져와서 쭉 반복하면서 파일 정보들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일반 파라미터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네, 파일에 대한 거는 get file names로 가져와서 걔를 반복하면서 파일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정보 중에 실제 업로드 될 파일 경로를 그렇죠? 업로드 경로 지정해 놓은 값이랑 파일 이름이랑 같이 합쳐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코드도 작성을 해줘야겠죠? 실질적으로 적용해 주려고 한다 그러면 이쯤에 이제 나중에 뭐예요? 파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해당 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파일 경로를 저장하는 코드도 추가를 해주면 파일 업로드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서블릿으로 해서 만약에 처리한다라고 하면 서블릿에 뭐 파일 업로드 코스라고 요청이 왔을 때 이때 넘어온 정보를 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쭉 와서 멀티파트 리퀘스트 객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작성해 놓은 코드는 뭐냐면 현재 그 파일에 프로젝트 경로를 가져오는 코드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경로를 쭉 가져오기 위해서 작성한 코드가 되겠고 예로 해서 프로젝트에 있는 그 파일의 위치를 가져오면 그거의 상위 경로로 올라가서 프로젝트 루트 경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 시켜도 되고 아니면 서버 측에 있는 파일 시스템의 직접적인 경로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뭐 업로드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업로드를 하겠다. 그럼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이런 식으로 써서 해당 경로에 파일을 업로드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 볼 수가 있겠고 파일을 이제 업로드해서 지정하면 파일 정보들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파일이 업로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커먼즈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얘는 우리가 메이븐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커먼즈 IO 그다음에 커먼즈 파일 업로드 라이브러리 파일을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포함을 시켜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또 역시 폼에서 멀티파트 폼 데이터 지정해주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디스크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했었죠? 얘를 통해서
업로드할 경로, 파일 업로드 경로 지정해주고 쭉 가져와서 파일 아이템이라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가진 객체에서 마이트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저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하나하나의 그 개별적인 파일들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해서 업로드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앞에 파일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UID를 추가도 해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파일을 만약에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파일 태그에서 멀티플 속성을 추가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멀티플 속성을 추가해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 파일들을 저장을 똑같이 시키면 됩니다. 가져와서 적장해 보게 되면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때는 하나의 인풋 타입 태그를 통해서 여러 파일을 올린 다음에 업로드를 해도 똑같이 여러 파일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 코드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봤었어요. 파일 업로드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봤었나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써서 파일 업로드를 봤었고, 그다음에 유효성 검사, 정규 표현식 이런 내용을 봤었죠. 자, 그거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했었나요? 얘가 이메일 형식인지 뭐 이름 형식인지 등등을 지정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해주면 되겠고, 유효성 검사 보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용할 그 요청할 데이터가 서버 측에서 받기에 올바른지 유효한지를 검사하는 걸 우리가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유효성 검사를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사실 정규 표현식을 안 써도 글자 수가 몇 개인지 몇 글자인지 그 정도만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유효성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안 써도 유용성 검사는 할 수는 있어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애는 이 문자열의 특정 형태, 패턴을 검증을 하기 위한 표현식을 말해요. 그래서 기본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슬래시 슬래시로 해서 이 안에다가 정규 표현식의 문법 규칙을 넣어주면 됐었어요. 아니면 이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붙는 플래그라고 하는 건 I, G, M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었죠. I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ignore case로 해서 대소문자가 틀려도 달라도 부합하도록 지정해 주는 거고, 그렇죠? 글로벌은 모든 패턴을 검출을 하는 거. 그다음에 M은 줄바꿈까지도 확인해 주는 플래그 코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이제 이 안에다가 문자나 요 정규 표현식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해당 문법에 맞게끔 적용을 해줬을 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테스트 코드로 정규 표현식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로 정규 표현식에 부합한 문자열들을 추출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었어요? 정규 표현식 우리가 몇 장에서 봤나요? 어디서 봤었는지 기억나세요? 봅시다. 정규 표현식은 유효성 검사는 8장. 그렇죠? 8장에서 살펴봤었죠. 그 내용 한번 코드에서 보도록 하죠. 8장 한번 보시면 8장에서 밸리데이션 01 얘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요 코드에서 뭐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제출 요청을 날리는 게 아니라 요청하기 전에
체크 로그인이라고 한 함수가 호출될 수 있게끔 이렇게 on 서브밋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호출되도록 했어요. 그럼 이제 체크 로그인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폼 태그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그쵸? 문서 객체 모델로 가져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얘가 해당 값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글자 수가 6자에서 20자 이내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었죠. 정규 표현식에서 execute test 메소드로 여기다가 정규 표현식을 작성해 놓고 해당 문자열을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 패턴 그다음에 뭐 이름 패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지정해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 한글 이렇게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됐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이거를 다 막 외우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죠? 아이디 패턴 검증할 때 A부터 Z까지 소문자 가능하고 대문자 A부터 Z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기역부터 희연까지 한글 그 다음에 아야 어요 가부터 핏까지 가능하도록 해놓으면 영문자 한글 다 가능하게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은 한글로만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뭐 전화번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이 백슬래시 D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숫자. 그렇죠? 데시말. 그래서 숫자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써주는 거는 글자 수를 지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 패턴 그 다음에 뭐예요? 한글 패턴 그리고 이메일 패턴, 전화번호 패턴을 검증을 할 수가 있었죠. 이메일 같은 경우에 조금 우리가 이 정규 표현식이 되게 길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서 적용해 봤습니다. 알아봤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정규 표현식 쓰는 거 기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떤 등록해야 될 데이터들이 올바른지 검증을 해서 DB에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얘네가 이제 검증이 안 되면 아예 서버 측으로 요청을 보내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아예 막아버려야지. 그렇죠? 좀 올바르지 않은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안 되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도 알아봤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예외 처리할 때 예외 처리는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예외 처리는 이렇게 해봤었죠. 11장으로 넘어와서 에러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404 페이지 그다음에 500 에러 페이지 각각 자바에서의 그 예외 있죠. 예외 상태별로의 페이지들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서 web.xml에서 해당 예외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페이지를 설정해서 해당 페이지가 열리도록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얘가 없으면 그냥 그 기본 웹페이지에서 뜨는 에러 페이지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web.xml에 에러 코드 값이랑 실제로 실행될 JSP 페이지랑 매핑이 되어 있어야 해당 에러에 맞게끔 페이지를 응답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시 뭐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태그들을 작성해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에러의 타입별로 해서 exception이 뭐 숫자 arithmetic exception 아니면 뭐 index outbound exception 별로 다르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 exception 타입을 지정해서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필터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었나요? 필터는 썸네일이 안 들어갔나? 네. 필터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는 과정에서 앞에서 뭔가 그 요청과 응답을 가로챈 다음에 거기서 뭔가 공통으로 적용시켜주고 싶은 내용을 처리해주는 기술을 우리가 필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필터는 주로 이제 요청과 응답에서 어떤 헤더 정보를 수정하거나 기본적으로 적용해줄 헤더 값을 지정할 때 혹은 인증 여부나 권한 부여 등등을 할 때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됐었죠. 그래서 필터 인터페이스에는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 그다음에 doFilter, destroyed라고 하는 메소드를 순서로 해서 필터가 초기화될 때 init 메소드가 호출되고 실제로 필터에서 처리해줄 작업을 doFilter 메소드에서 오버라이딩해서 로직을 작성해주면 됐었어요. 자, 그래서 필터를 등록한 방법은 필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web.xml에다가 필터를 등록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필터 클래스를 만든다. 그러면 필터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을 해서 이 안에서 하고 싶은 작업들을 doFilter 메소드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보면 뭐라고 있냐면 이름을 인코딩 필터라고 해서 인코딩 작업을 해주는, 그렇죠? 문자 인코딩 작업을 매번 우리가 서블릿 만들 때마다 리스폰스 혹은 리퀘스트 점 set 캐릭터 인코딩 거기다가 UTF-8 이 코드를 늘 작성했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필터에서 그 가로채서 UTF-8을 세팅을 해놓으면 요청을 받는 해당 서블릿에서 이미 필터에서 인코딩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매번 그걸 서블릿에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요청과 응답에서. 근데 여기 이 인코딩을 뭐라고 써놨나? 값을 써놨나? UTF-8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가져왔죠. 필터 컨피그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를 통하면 web.xml에서 설정해 놓은 초기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초기 파라미터에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필터의 이 멤버 변수로 적용해 놓고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UTF-8이라고 하는 그 인코딩 값은 web.xml에다가 우리가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web.xml에는 이 초기 파라미터로 UTF-8을 설정해 놓으면 이제는 매번 공통적으로 request set encoding type UTF-8 이 코드를 매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필터에서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거 외에도 요청과 응답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에다가 설정할 값들이 있다. 얘는 뭔가 각각의 요청별로, 각각의 응답별로 달라져야 되는 값이 아니라 매 경로에 혹은 특정 패턴의 경로마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어떤 값이나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필터에 등록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필터를 등록할 때에는 필터 태그를 작성해서 필터 이름을 내가 만들어줘요. 그쵸? 이 이름은 이 web.xml에서 고유하게 부여할 값을 하나 지정하면 되는 거고 클래스는 실제로 만든 필터 클래스랑 클래스 이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쵸? 인코딩 필터라고 했으면 그 클래스 이름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주고 만약에 앞에 패키지도 있으면 패키지까지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필터가 적용될 URL 패턴을 필터 매핑 태그 안에다가 이 필터 이름을 누굴 가져오는 거예요? 이 필터 네임에 있었던 요 이름을 가져와 주고 그다음에 얘가 매핑이 될 패턴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루트에 별표 이렇게 해놓으니까 루트 경로 아래에 있는 모든 URL 요청들은 다 이 필터를 타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코딩 타입을 UTF-8으로 통일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적용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뭐예요? request set encoding type 캐릭터 인코딩 UTF-8이라는 코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할 어떤 작업들을 이 필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필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허용하지 않은 사이트의 URL이다 요청된 경로가 우리가 지금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 대한 내용이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나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돼요. 프론트에 대한 서버가 따로 하나 만들어지고 백엔드에 대한 서버가 따로 만들어져요. 네. 네. 그러면 프론트에 대한 서버는 예를 들면 어쩌고저쩌고 로컬 호스트에 3000번 포트를 가진 서버가 하나 있고, 백엔드에 대한 서버는 기본적으로 톰캣에서는 8080 포트를 써요. 근데 여기에 대한 요 프론트엔드를 띄우는 서버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든 이 프론트엔드 서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든 곳에서 이 백엔드를 접근하게 하면 우리 자원들이 외부에도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도 뭐를 쓴다? 필터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 해당 서버에 요청을 할 때 필터에 먼저 걸려서 우리가 허용해준 그 도메인이 맞는지, 도메인이 맞으면 그 다음 요청이 진행되도록 하고, 만약에 필터를 걸어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서버가 아니다, 그러면 아예 요청이 진행되지 않게끔 필터에서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필터로 걸러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퀘스트 정보를 까보고 그 리퀘스트에 있는 헤더 정보에 얘가 요청하고 있는 URL이 어디인지, 도메인이 어디인지 정보를 보면 뭐예요?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리퀘스트 헤더 정보에 보면 그 뭐가 있었어요? 유저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 정보나 OS 정보 등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파악을 하면 얘가 모바일에서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웹에서 요청한 건지 어떤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사이트들은 그 유저 에이전트의 값을 열어서 얘는 모바일 페이지로 응답을 해줘야겠다, 얘는 PC 페이지로 응답을 해줘야겠다, 처리도 필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가 그냥 우리가 네이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얘는 PC에서 딱 보는 화면이잖아요. 근데 이 URL을 쳐도 이대로 떠요. 근데 모바일에서 얘를 치면 얘가 똑같이 뜨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터에서 걸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모바일 페이지가 보내도록 튕기는 거죠. 그러면 모바일 페이지 형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작업들도 필터에서 걸러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필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더 알아보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봤나요? 세션은 이런 내용들을 봤었죠. 요청을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사용자 정보들을 서버 측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세션은 하나하나 이렇게 세션 아이디가 부여가 돼서 1번 사용자에 대한 세션, 2번 사용자에 대한 세션 등등을 서버 측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다음 요청이 왔을 때 혹은 세션 유효 시간이 딱 끝났을 때 하면 이 세션이 저장되고 있는 영역에서 특정 그 사용자에 대한 세션 아이디가 지워지게 됩니다. 혹은 내가 직접 요청을 보내면서 이제 뭔가 세션을 비활성화하는 요청을 날려서 세션을 해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세션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었어요. 그쵸? 여기다가 로그인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쿠키 같은 경우에는 서버 측에다가 어떤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클라이언트 측에다가 내가 아이디 저장한 아이디가 뭔지 혹은 팝업 창을 열 건지 안 열 건지에 대한 여부를 저장하고 혹은 내가 이런 거 있죠? 다크모드로 설정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측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내가 다음 요청할 때 내가 다크모드를 체크를 해놨어. 그러면 그 다음 화면 볼 때는 다크모드가 뜨게끔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쿠키에다가 저장해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요청을 할 때에는 서버 측에서 쿠키를 생성해서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쿠키를 클라이언트가 전달을 받아서 쿠키 저장소에다가 쿠키를 저장해 놓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 그 다음 요청을 할 때 같은 경로로 요청할 때에는 이 요청 정보에 쿠키를 포함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이제 서버가 이 쿠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아이디 저장 체크를 해놨었는지 팝업 체크를 했었는지 아니면 또 뭐예요? 이런 다크 모드나 추가적인 어떤 클라이언트의 상태 정보를 전달을 받아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쿠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었고 그러면 이제 JSP에서 우리가 봐야 될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본 거예요. 그렇죠? 쿠키까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EL 그리고 JST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한번 내용을 볼까요? 교재에서는 JSTL에 대한 게 17장에 나와 있어요. 17장. 576페이지. 576페이지. 576페이지에 보시면 JSTL의 개요라고 나오죠. 그 내용 한번 쭉 보시면 JSTL은 뭐라고 나와요?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JSP 페이지에서 스크립트 요소로 인한 코드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태그의 표준을 제공해 주는 걸 JSTL이라고 한다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내용을 보면 이 JSTL을 사용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JSTL은 뭐를 위해서 사용하냐면 JSP 페이지에서 자바 코드를 걷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빈즈에서 이미 했다고요? 로직을 쓸 수도 있잖아요. 스크립트에다가 if문 쓸 수도 있고 반복문 쓸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 코드가 HTML 나왔다가 자바 나왔다가 HTML 나왔다가 자바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JSP에서는 자바 코드를 최대한 적게 쓰고 태그 형식으로만 코드를 쓰게끔 만들어주게 하는 게 JSTL을 쓰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JSTL에는 이런 종류가 있대요. 코어라고 하는 태그, 그 다음에 포매팅 태그, 뭐 SQL, 그 다음에 펑션 태그가 있어요. JSTL이 제공해주는 태그는 577페이지에 그 태그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코어, XML, 포맷, SQL, 펑션 등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JSTL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시켜서 각각 라이브러리들을 적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 코어 있죠. 코어라고 하는 태그하고 포맷이라는 태그랑 아마 펑션이라는 태그 요 정도 보게 되면 될 거예요. 그래서 578페이지에 보시면 코어 태그에 대한 태그 종류들을 알려주고 있죠. 코어 태그에 대한 태그 종류. 한번 보실까요? 코어 태그에 대해서는 뭐 C, out, set 등등이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자세히 보시면 뭐 if문, 그다음에 choose, 뭐 for each 등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JSTL 태그를 통해서 조건문, 반복문 등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뭐 if문이라고 해서 if, else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중 조건을 처리할 때에는 choose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요. choose. choose를 사용하면 when이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여러 가지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therwise라는 태그로 else처럼 해서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otherwise는 앞에 있는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할 수 있게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복문은 주로 for each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 우리가 그냥 스크립틀릿이나 선언문을 쓰면 JSP, HTML에서도 자바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죠. 걔는 어디까지나 자바 코드예요. 그런데 얘를 태그 형식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싶다 그러면 그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579페이지에 보시면 C set이라고 해서 그 색깔이 있는 코드 있죠. 걔는 자바가 아니라 태그 형식이죠. 저 태그 형식인데 브라우저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밸류 속성에다가 값을 그런 식으로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를 뭐예요? 자바가 아니라 태그로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우리가 코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요 태그 뭐예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세팅을 해야겠죠. 저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첫날에 개발 환경 스크립트 태그들을 보면서 가져왔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죠. ASP 태그에서 어디서 봤었어요? 태그 라이브러리 스크립트 태그에서 이 아파치 톰캣 사이트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다운로드 받았었죠? 기억나세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추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지난번에 다운로드 받았던 것도 있을 텐데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자,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여러분 톰캣 검색해서 톰캣 사이트에 들어가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우피 들어와서 링크 하셔도 되고 톰캣이라고 검색하면 우리 톰캣 처음에 받았었던 요 사이트 있죠? 여기 들어와서 여기 보면 아파치 톰캣의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래가 아니라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링크에 가서 요거 네 가지 받으면 됐었죠?
그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지난번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개인 폴더에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JSTL 요거 네 가지 있었죠. 요거를 이제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챕터 17장인가요? 17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챕터 17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챕터 17. 웹.xml도 체크해주고 챕터 17장 여기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요거 포함시켜주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가져와서 몇 가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폴더에다가 JSP 만들어서 core 01.jsp 이렇게 만들게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JSTL을 사용하려고 하려면 맨 위에다가 이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JSTL 사용할 때 보시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로 코어를 쓸 때에는 JSTL에 코어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얘를 상단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임포트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와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디에다가 JSP에다가 여기 밑에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줄게요. 아, 요 정보요? 요거는 톰캣에도 아마 가이드에 있을 것 같거든요. 톰캣 사이트나 자바의 API 문서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있지 않을까? JSP, JSTL, API. 버전이 다르긴 한데 여기 레퍼런스를 보면 JSTL 코어에 들어갔을 때 얘를 쓰라고 나오죠. 그렇죠? 요거를 올려둘게요. 자, 요거를 참조하기 위한 여기서 이제 설명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자바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보면 JSTL 코어, 포맷, SQL, XML 이렇게 다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면 얘를 이제 포함시켜라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뭐 if문 보고 싶다 하면 if문 가서 if문의 구조랑 이런 것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근데 코드가 직접적인 코드는 안 보이네. 코어에 들어왔을 때 설명이 나와 있죠? 어떻게 쓰이는지.
뭔가 예시 샘플 코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추가해주면 되겠죠? 얘를 추가해주면 이제 우리가 JSTL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제목은 JSTL. JSTL하고 이해를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그 쇼핑몰 했었던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죠. JSTL이랑 EL이 뭐 막 큰 내용이 아니라서. URI요? URL이랑 URI랑 뭐가 다르냐? 결국은 그 고유한 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URI 검색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자원을 식별하는 식별자. 뭔가 이런 통합 자원 식별자.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되어 있죠. 그럼 URL은 뭐냐? 뒤에가 로케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정 자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식별자도 결국은 같은 의미이긴 해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가 URI고 얘는 뭐 통합 자원 식별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건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자,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고 해서 이 위치를 의미하죠. URI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해당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URL은 네트워크상의 통합 자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약속이다. 그래서 식별자 위치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URI의 의미는 이제 식별자에 대한 의미만 가지고 있고 URL은 식별자,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고유하게 가리키는 이름이면서 동시에 위치까지 알려준다라는 거죠. URL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면 URI인 거고 이 자원에 대한 그 이름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쓰면. 근데 이렇게 해서 쓰면 그 해당 식별자에 대한 위치 정보에 대한 약속까지 같이 쓰고 있으니까 HTTP까지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 우리가 URL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URI가 더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URL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다, 그 파일 위치까지 알려주는 거고 URL은 해당 그 자원의 이름을 식별해주는 규칙을 말하는 거죠. URI는. 근데 그 규칙 속에서 구체적인 위치까지 알려주는 게 URL이 되는 거죠. 근데 막 URI랑 URL이랑 막 크게 구분해서 일반적으로 쓰진 않겠다. 비교해보자면 URL은 이 앞에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까지 결합해서 지정하는 형태를 URL이라고 하는 거죠. 엄밀하게는 얘가 URI인 거고 얘는 또 URI이면서도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는 URL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에 옆 프로토콜 규칙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포괄적으로 보면 얘도 URI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URI가 더 큰 개념이라는 거죠.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떤 구체적인 위치까지 나타내는 걸 우리는 URL이라고 하고 그 자원에 대한 이름을 식별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URI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URI이면서도 URL인 거죠. 되셨나요? 굳이 저거에 막 너무 머리가 아플 필요는 없어요.
비슷한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JSTL 코어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C로 해서 set이라고 하는 태그를 쓰면 돼요. 여기다가 변수명을 쓰고 밸류 속성에다가는 값을 써주면 됩니다. 얘는 종류 태그가 필요가 없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네임 좀 좋은 출력을 해줄 때는 cout 태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임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 네임 쓸 수 있나? 얘를 안 쓰고 가져오는 방법. 음, 이렇게 해서 na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설정하면 표현 언어로도 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표현 언어를 살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값을 가져오는 거를 표현 언어 없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그거 10분 쉬었다가 마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쉬었다 갈게요. 네. 느낌표는 HTML 주석이고 퍼센트는 JSP 주석. 이해를 안 쓰고 쓸 수 없나? 그냥 JST를 가져올 수 없나?
아, 진짜. 옆에 거랑요? 어, 다른 수업, 주말 수업 때 어떻게 할지, 그, 왜 안 드신지 모르는데. 원래 안 됐어요? 그래요? 아, 원래 안 됐었지? 안 돼서 가신 거죠? 이해를 쓸 수밖에 없나? 이해를 없이 쓰고 싶은데. 이해를 써야 하네. 이거랑 이것도. 이게 뭔가 이게 더 쓰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블루투스로 동그리가 안 맞지. 이걸로 해야 돼. 블루투스로 진짜. 이거 연결할 거 아니었는데 이걸로 연결하. 그러면 엄청나게 동굴도 같이 들어가요. 동굴도 같이 그 뜻이 포함돼 있어요. 아니 그냥 얘 전용이고 내가 블루투스 건을 해가지고 근데 어제 로켓으로 시켰는데 이제 기본 왜? 네, 저 거의 다 했어요. 충전이요? 아 덕계 하세요 덕계 사세요 덕계 이런 거 사세요 이런 거. 그거 있네. 그거 깔아놓고 왔어요. 세 번째는 당근마켓 10만 원. 그랬으면 이것도 갖고 와서 했겠지. 그치. 이 경로에서 1만 원이다 하면은
그런 식이면 모니터도 가져가야 되고 본체도 들고 가야 돼요. 너무 친하는 거는 일단은 나중에 한번 얘가 왜 이걸로 바뀌지? 이렇게 써야지. TV 두개 올라오고 제가 오늘은 빌려드릴게요. 흡음재인가? 저는 지금 흡음재가 깔려서 그 소음은 더 잡히는데 그 끈적한 그 느낌 있죠?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소음도 무소음 충기 있는 게 있고 무소음에다가 흡음재를 깐 게 흡음재까지 까면 끈적거려. 와 이해해 주신 거예요? 진짜 신난 자체야. 그렇게 하시면 저분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팬님을 몰아내고 이게 다 전략이었다고. 일단 컴퓨터에서 부품 하나 빼. 컴퓨터가 왜 자꾸 재부팅 되지? 저분님을 다른 데로 보내. 아싸 듀얼 모니터. 서운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이제 고장난 이유를 알았다. 자, 여러분 돌아오셨나요? 예, 변수 출력을 바로 선언하고 출력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스크립틀릿으로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크립틀릿 변수 선언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뭐예요? 스트링 네임 김조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크립트로 쓰는 건데 얘는 뭐예요? 자바 코드예요. 그러니까 태그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대신에. 그런데 스크립틀릿으로 선언한 변수는
스크립트릿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아웃점 프린트 되나? 아웃점 프린트 네임. 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선언한 걸 JSTL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을까?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을 때 name이라고 하는 값이 안 뜨나요? 아, 여기까요? 스크립트릿으로 쓴 거를 스크립트릿 변수로 출력할 수가 있고 JSTL로 선언한 걸 JSTL C 아웃으로 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스크립트릿이나 선언문으로 쓰는 걸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변수를 선언해 놓으면 이 표현식으로 썼었죠. 표현문으로 퍼센트 이퀄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JSTL로 선언한 변수는 표현문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JSP 페이지 내에서 지금 사용될 수 있는 그 언어와 기술이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서는 5가지가 있어요. HTML, CSS, 그렇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릿. 이게 이제 자바인 거죠. 그리고 JSTL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동작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스크립트릿에서 선언한 변수를 JSTL에서 가져와서 쓸 수 있나 혹은 JSTL에서 선언한 변수를 스크립트릿으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나 그게 달라지겠죠. 순서는 이 순서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이 JSP에서 동작하는 언어와 기술들이 동작 순서가 이렇게 돼요. 축박숙 돼 있어도 코드를 작성한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도 HTML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CSS 스타일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바가 도는 거예요. 자바가 다 돌고 나서 JSTL이 돌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되겠죠. 스크립트릿에서 페이지 객체나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뭔가 등록해 놓은 걸 JSTL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JSTL에서 선언한 변수를 거꾸로 자바 문법인 스크립트릿으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JSTL에다 변수 네임을 써놓고 얘를 스크립트릿 자바 코드의 표현 형식인 스크립트릿 표현식으로 해서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순서가 얘가 다 돌고 그 다음에 JSL이 도는데 JSL에서 네임 변수를 선언해. 근데 그걸 거꾸로 돌아가서 자바 문법을 나타내는 표현식으로 해서 얘를 쓸 수가 있어요?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실행하는 순서가 HTML부터 해서 쭉 가서 JSL이 가장 마지막에 컴파일 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자바 코드로 작성할 거를 JSL 태그로 해서 쓰면 cset, cout으로 변수 선언하고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도 선언하고 여기서 선언했을 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실행 순서가 다른 것도 있겠고 한번 김조은 이렇게 써볼까요? 적용해서 보면 같은 이름이라도 겹치진 않죠. 스크립트 클래스로 사용할 거 바꿀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적용하려면 이제 뭐 아까 전에 페이지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등록을 해놓고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어요. 음. 근데 이 이름을 같이 쓰진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작성된 코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다음 실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선언하고 출력, cset, cout만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뭐 조건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SP 4502.jsp 만들게요. 폼 태그 만들어서 요청 보낸 다음에 조건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폼 태그 하나 만들어주고 코어 02 프로 만들어줄게요. 아, 오타가 있네요. 서브밋. 그 다음에 얘를 만들어주세요. 02 프로 프로로 요청 보내면 네임 넘버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 병으로 받아오면 되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굳이 쓰지 말고 이렇게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러가 나나요? 아, 맨 위에 우리가 JST를 써줘야 되죠. 그러면 C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어디선가 썼던 거 있죠? 쓴 거 가져와 주세요.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로 적용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써도 얘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일단 출력이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 아까 우리가 아웃을 밸류 어, 일단 여기까지만 작성해 볼게요. 얘가 넘어오는지 넘어오네. 요거는 이따가 한번 좀 볼 건데 이 위에서 이렇게 request get parameter에서 요청 파라미터에 있는 넘버라고 하는 값을 요청 객체로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런데 파람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의 넘버라는 값을 이 표현 언어 안에서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표현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얘는 이렇게 가져와서 숫자 출력을 해보고 choose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가중 조건을 처리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when 조건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고1은 짝수입니다. 3은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이렇게 조건문 처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문 안에 안 들어가고 어디요? 아웃 아웃 태그 안에 글자가 안 들어간다고요? 아, 얘는 이 값을 출력해주기 위한 용도인 거고 원래 HTML에서는 그냥 텍스트를 쓸 수 있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자바 코드에서 만약에 얘를 스크립트릿으로 썼다 그러면 if, else if, else 이렇게 코드를 왔다 갔다 써야 돼요. 여기는 스크립트릿 썼다가 다시 HTML로 돌아왔다가
또 else 할 때는 또 스크립트를 썼다가 또 HTML로 왔다가 자바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태그로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파람이라고 하는 객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파람,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거는 JSP의 내장 객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파람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를 쓰면 그 현재 요청에 있는 요청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파람 내장 객체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요청 파라미터들을 가져왔잖아요. 자바 코드를 통해서. 근데 그걸 걷어내고 그냥 바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값을 이제 사용할 때도 표현식으로 해서 썼었는데 그렇게 안 쓰고 이제 EL이라고 하는 문법을 통해서 표현 언어라는 문법을 통해서 달러 사인 안에다가 JSL에서 선언한 변수 값들 그리고 요청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코어 02를 실행하면 숫자 입력 이렇게 나오죠.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숫자 20은 짝수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홀수도 한번 입력해 보세요. 15 입력하면 홀수입니다. 나오죠. 그래서 JS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조건 처리들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if문을 쓸 수도 있어요. if문을 써볼까요? hl 해서 밑에다가 cif 여기도 마찬가지 테스트 속성에다가 조건을 작성해 줘요. 넘버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럼 똑같이 쓰면 되죠, 나머지는? 일이다 아마 if else에 해당하는 거는 값이 따로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썼던 것처럼 if else 형식을 쓰고 싶으면 C if로는 못해요. C if에는 if else 이런 짝을 이루는 구조는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하지 않는 걸로 잡아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숫자가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단독 if문만 가능해요.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얘가 또 이변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얘가 숫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스트링은 쓸 수가 없겠고. 일단 여기서만 한번 써볼게요. 얘가 방법이 있나?
숫자가 아닌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네.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를 표현하려고 한다. 음, 자, 어쨌든 얘도 이렇게 써보면 일단 요거는 좀 보류를 하고 else 자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입력했을 때 넘겨주면 그쵸? 똑같이 나오죠. C 부문에 지정된 경우도. 그래서 뭐 여기 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자바 코드에서 얘를 쓰면 얘는 타입이 있잖아요.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뒤에 뭐 equals를 쓴다든지 아니면 스트링에는 뭐가 있었어요? isDigit이라고 하는 함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 얘를 쓰면 얘가 숫자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바 코드의 형태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JSL의 펑션이에요.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또 태그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를 추가해서 프리픽스를 fn 펑션으로 써주고 이 코어 대신에 functions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JSTL 이 문법 안에서 얘가 숫자인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기능을 제공해주는 함수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쓴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만약에 단독 if문으로 쓸 거다 라고 하면 얘가 숫자가 아닌 거를 판단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여기 안에서 function isNumber 이런 함수를 써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넘버를 감싸주는 거지. 에러가 나나요? 인식을 못하나? 그러면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식을 할 텐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펑션의 형태로 해서 태그가 안 불러와졌나요? 넘버 표현 언어 밖에서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라이브러리가 포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 라이브러리에 보면 펑션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포함했는데 추가로 펑션을 쓰기 위한 JSL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돼서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어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코어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펑션을 사용하기 위한 근데 아마 같이 같은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게 1.25 버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펑션이 같이 들어있죠, 있지 않은지. 보통은 이 JSL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펑션까지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네, 다른 형식으로 한번 추가해보죠. 음, 이 형식으로 써주면 되는데, 얘가 다른 것도 없고, 문제가 없고. 이 함수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함수들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나 이런 함수들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isNumber라는 애가 따로 존재하진 않네. 뭐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함수를 여기다가 써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개발 문서 보여드렸잖아요. 개발 문서에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써주고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 안에서 이렇게 호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개발 문서가 어디 있었죠? 여기
여기 있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functions 태그 라이브러리에 가면 여기 다양한 함수들이 보이죠? is number는 아마 해당 버전에 없는 건가? 이런 함수들이 보이네요, 어쨌든. 그쵸? 근데 여기서 숫자를 검증할 수 있는 게 딱히 보이진 않는데, 오히려 포맷에 가면은 이런 것도 있네요. 포맷 넘버라고 해서, 포맷 코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주로 펑션에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적용되는 것들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딱 보이진 않네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보류를 하고 펑션을 쓸 때 보시면 length 이런 함수를 통해서 여기다가 number라고 하는 뭐 문자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보죠. 펑션으로 했을 때 글자 수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요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 개발 문서에도 보면 펑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스트링 태그에 있는 거밖에 없죠.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거 태그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뭔가를 쓰면 그런 것도 없네. is digit이나 아니면 is 뭐 숫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써볼 수 있을 텐데 딱히 그런 게 보이질 않네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써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JSL에서의 if문, C if는 단독 if문만 가능해요. 단독 조건문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다중 조건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choose라고 하는 조건문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우리가 다중 조건을 처리할 수 있고 C if를 사용할 때는 단일 조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반복하는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죠, 그쵸? 뭔가 else를 써서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예 얘랑 베타적인 조건을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베타적인 조건이 아니라 얘가 아예 스트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 또 한번 써보도록 하죠. JSP 만들어서 코어 3 보도록 할게요. 03 JSP 우리가 게시글 목록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컬렉션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서 반복문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뭐 데이터 목록 이런 식으로 해서 div 태그로 해서 스타일을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겠고 테이블로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역시 JSTL 디렉티브 태그 추가해주고 포이치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포이치로 이제 반복 변수 그리고 시작할 값이랑 종료할 값을 지정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태그 형식으로 해서 반복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도 반복을 또 해볼까요? 포이치 1부터 엔드 J가 바로 출력이 안 되나요? 여기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도 Cout에서 출력을 해보면 그래도 값이 안 뜨나요? 자, 일단 얘를 제외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잘 돼요? 뭐가 문제지? JSTL 가져왔고 포이치문 썼고 tr 태그 포이치 J를 1부터 3까지 잘 나오는데 일시적인 문제가 있었나 봐요. J 이렇게만 출력해도 달러 사인 포함해서 주면 데이터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반복 변수를 반복문처럼 인덱스 i부터 몇 번째까지 해서 설정해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서버 측에서 받아온 어떤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리스트를 반복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밑에다가 하나 더 써보도록 하죠. hr 써서 리스트 목록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리스트 목록에서 이렇게 숫자를 직접 우리가 기본 반복문처럼 해서 초기식, 조건식 이렇게 쓰는 것처럼 시작할 값이랑 종료할 값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요거 대신에 우리가 아이템즈라고 한 속성에다가
음, 리스트를 가져올 수도 있어. 리스트. 그러면 사실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내부에서는 이 리스트를 쭉 반복하면서 그 안에 값들을 하나씩 이제 꺼내올 수가 있는데, 어, 자, 이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 앞에 스크립트 태그나 아니면 JSTL을 통해서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줘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레이 리스트를 만든다. 그 안에 뭐 스트링 값을 넣어보죠. 이 값이 바로 가져와서 적용이 되는지. 음... 자, 이 정도만 추가를 해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어레이 리스트로 해서 리스트라고 한 이름의 변수를 스크립트릿에서 선언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스크립트릿에서 선언한 거는 또 JSL하고 다르게 사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우리가 JSTL에서 이 리스트 변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스크립트릿 코드가 아니라 어, JSTL 태그 문법 안에서 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변수 선언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아이고. cset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했었죠.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값을 여기다가 설정하는데 이제 여기다가 넣어줄 값으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얘가 임포트가 될지 모르겠네. 음, 어레이 리스트. 그래서 선언을 해주고 값도 우리가 샘플로 넣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뒤에서 받아온 값을 리스트가 있으면 걔를 여기에 가져와서 뭐 선언해주거나 지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JSTL에서 값을 add 메소드처럼 이렇게 추가를 한다 그러면 얘를 지정할 때 반복문 안에서 음, 여기서 값을 샘플로 이렇게 지정해 볼 수가 있겠어. 음, 세 개만 해보죠.
그럼 우리가 이 내부에서는 이 아이템 리스트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쭉 반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해 놓고 잠깐 쉬었다가 마저 작성해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음, 이 구조로는 되어 있는데 얘가 메인 같아. 음, 여기 이런 거 띄우게 하실 건데. 옆자리 아, 너무 귀여워. 티야 아 짱만 해가지고 벌써 이게 이거 진짜 오늘 안 되는데요? 나 진짜 모르고. 왜 안 되지? 큰일 났다. 잘 옮기셔야겠어. 저요? 손쓸 수 있죠. 없죠? 고정해야겠다. 오늘 안 돼. 어? 뭐지? 해야지. 이거 다 되는 사. 사람들. 아쉽게 넣을 수 있어요. 다시 못 넣으셨어요. 일반식. 일반식. 푸시가 있네. 일반식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나왔네.
알 수도 있다. 그게 온다. 알 수도 있다. C가 안 써지나? 아니 그게 속도도 불리는데. 저도 하이브를 열심히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에 결혼식 선배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중학번이라고 선배경 씨 선배들 아시죠? 제가 거의 마지막 그런 지금 한번 오빠를 지내는 거예요. 결혼식 하기 진짜 괜찮아. 아 저는 진짜 저 공부부터 아무래도 모르겠어. 일단 공부도 안 해서 솔직하게 그냥 그 선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 저번에 칠 거예요. 아, 2차를 못 가는 게 1차에서 준비하는 거 같아. 지금 유나 씨도 술을 꽂았잖아요. 아 그래? 일어났으면 좀 후회했거든요. 후회가 왜냐면 1일을 굶기는 건데 나 아직까지 있었구만. 그건 좀 아니야 너무 진짜 진짜 이게 원래 술 마시면 근육이 써봐봐. 아이디를 공유해요. 다시 또 이양물 먹는 그러면 알 때까지 설명. 그게 대신 이렇게 하잖아요. 생태계를 못 가는 거 신기해요. 스무 살 안 심한 거죠.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게 보여줬네. 그것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좀 생각나는 기억 진짜 이것만 신기하게 기억나요. 얼마나 뭐가 옆에서 소리를 이것만 진짜 생각나. 자기 욕하는 것만 기억. 실수 그런 거.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냐? 그러다가 한 5일 지나면 시험을 봐. 안 돼서 아, 왜 아이템이 안 가져와질까? 아이템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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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안 가져와지는 게 스크립틀릿이나 JSTL로 등록한 리스트가 안 나와서 그걸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음, 교재에도 리스트 가져와서 반복하는 게 없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스트라고 하는 뭐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로 해서 컬렉션에다가 아이템을 등록할 때는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어레이 리스트다. 스크립틀릿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얘를 JSTL로 가져와서 쓰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JSL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JSL에 등록하는 건 JSTL에서 먼저 등록하는 건 나중에 좀 알아보고 스크립틀릿에서 이렇게 만들면 리스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추가할 수가 있었죠. 아까 전에 그냥 뭐 아이템 써보겠습니다. 아이템 1, 2, 3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추가를 해놓고 얘를 이제 JSTL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내장 객체가 있어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내장 객체는 우리가 아까 전에 내장 객체의 영역 봤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세션, 리퀘스트 그리고 페이지가 있었죠. 그렇죠? 이 페이지 스코프에서 사용하는 내장 객체가 페이지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얘를
페이지 컨텍스트 내장 객체에다가 이 리스트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등록을 해주면 그걸 JSTL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걸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즈 속성에 리스트 가져와서 아이템 이렇게 해서 일단 요게 반복이 되는지 요것만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활용을 하면 되니까. 이게 되면 저 스크립트릿 코드도 만약에 JSTL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자바 대신해서 우리가 JSTL을 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스크립트릿에 쓴 거를 JSTL로만 사용한다 그러면 변수 선언할 때 우리가 set을 사용했었죠? 여기서 리스트를 지정한 다음에 값으로 리스트를 한번 넣어보죠. new array list. 여기다 스코프 속성에다가 페이지를 지정해서 리스트를 등록을 해주고 이 하나하나에 접근해서 타겟을 지금 선언한 리스트로 지정해주고 그 안에 속성 값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위에 얘를 대체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이게 적용이 안 되나? 얘를 타겟으로 지정하면 얘가 가진 메소드를 호출시켜서 쓸 수가 있을 텐데 개발 문서에서도 한번 보죠. 코드만 가지고 태그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추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요 태그 라이브러리 개발 문서를 보면 여기 cset이라고 하는 태그는 우리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변수 이름 지정해 주는 거고 그 안에 값은 value 속성에서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타겟을 지정하면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어떤 컬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를 지정해서 하나하나씩 쓸 수가 있고 또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을 쓰면
그 타겟 오브젝트의 그쵸? 속성의 이름을 지정해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법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써보면 데이터가 들어갈 텐데 딱히 얘를 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 보류해 두고 우선은 우리가 요것만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크립트릿에서 뭐 등록을 하든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게시글 목록을 이제 JSP로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서블릿에서 리퀘스트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 JSP가 보여질 때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게 전달받아 와서 그 가져온 리스트를 여기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자바에서 스크립트릿에서 뭐예요? JSTL로 리스트를 넘겨줄 때에는 페이지 스코프에서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서 이 리스트를 등록을 해놔야 얘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일단 확인해 두면 되겠고 실제로는 여기까지의 부분을 우리가 이 자바 코드에서 만들어서 쓰지는 않을 거고 요거는 뭐 보드 DAO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는 프로덕트 레퍼지토리 있었죠. 그렇죠? 프로덕트 레퍼지토리에서 리스트를 조회해 와서 여기다가 담겠죠. 그래서 그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얘도 JSTL로 좀 바꿔서 사용해 볼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리스트를 해서 이렇게 반복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도 아이템즈 속성에다가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컬렉션 변수명을 지정해주고 내부에서 사용할 요소 이름을 바 속성에다가 적어주고 조회하면 반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단순한 형태로 써보고 있는데 요소들이 더 많이 있으면 목록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따 코어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고 포이치문까지 그다음에 함수도 한번 사용을 해보죠. 함수도. 자, JSP 작성해서 이번에는 앞에서 썼던 그 JSTL 펑션 태그들을 보도록 할게요. 펑션 01 JSP.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디렉티브 태그 가져와야겠죠? JSTL 디렉티브 가져오고 아까 전에 펑션으로 썼던 것도 역시 가져와주고 이 두 가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바 코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스트링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함수들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contains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인자로 JSTL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까지는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contains ignore case. 소문자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장을 나눠서 좀 정리해 놓을게요. 길어지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뭐 적용이 안 되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JSP를 쓰면 false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첫 번째 인자에 있는 문자열에 해당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펑션 태그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요런 메소드들이었어요. 차이 너무 작나? contains, ignore case 등등 해서 스트링 클래스에서 주로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열 포함 여부, 또 뭐가 있어요? to uppercase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to uppercase. 그럼 소문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 대문자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로어 케이스, 그 다음에 뭐 문자열 길이, length라는 함수를 또 써서 글자 수도 출력해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도? 네, 이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글자를 쪼개서 만약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어요. 텍스트. 스트링 클래스에서 스플릿 함수 썼던 거 기억나세요? 스플릿 하면 문자열을 하나하나 한 글자씩 쪼개서 배열로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펑션 스플릿. 여기에 두 번째 인자로 그냥 빈 문자열 텍스트로 가져와서 얘를 이제 반복해 볼 수도 있겠죠. 인덱스 0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면 마지막은 배열의 길이로. 음, 텍스트의 아이번째.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냥 빈 문자열로는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바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빈 문자열 해놓으면 한 글자씩 쪼갰잖아요. 그쵸? 그게 적용이 안 되나? 어절 단위로 해서 한번 가져와 보죠. 띄어쓰기 한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hello JSL 하면 여기서 끊어지겠죠? 한 단어씩 해서 요만큼 가져오고 요만큼 가져오고 그거를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배열 형태로 가져온 다음에 배열 요소의 개수까지 인덱스 0부터 해서 쭉 반복하면은 요것도 이제 가져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펑션에서 쓸 수 있는 것들. contains 함수. 얘도 함수를 하나씩 써주죠. 그 다음에 contains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 포함 밑에다가는 수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그리고 랭스. 그 다음에 스플릿.
우리가 이 정도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글자 수랑 이제 문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랑 대소문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스트링에만 있는 함수를 쓸 것 같으면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자바에서 처리를 다 하는 게 낫겠죠. 네, 이제 어쨌든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래서 펑션에서는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JSL에서 사용할 또 주요한 태그, SQL 태그까지 한 번만 살펴보고, 표현 문법에 대한 내용 좀 정리해놓고, 우리가 그 각 장에서 했었던 쇼핑몰 기능 적용하는 거 있죠?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펑션 여기까지 보고, JSP 만들어서 SQL 01.JSP 만들겠습니다. JSL에서 SQL 사용할 때는 앞에서 쓴 것처럼 일단 태그 라이브러리 코어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그 코어 밑에다가 SQL을 쓰면 돼요. SQL 코어 대신에 SQL. 그러면 JSP에서 이 태그 라이브러리로 연결할 데이터 드라이버 있죠. JDBC 정보를 세팅하고 데이터를 요청해서 뭐 데이터 목록을 가져오거나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밑에 내려와서 SQL에 set data source라고 있죠. set data source를 쓰면 우리가 자바에서 JDBC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때 그 어떠한 드라이버에 접근하는지 그다음에 계정 정보랑 비밀번호 이런 거 세팅했었죠. 그거를 여기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set data source 이렇게 지정해서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정보로 뭐 데이터 소스 이렇게 이름을 주고 URL을 지정해주고 드라이버 지정해주고 ID 지정하고 패스워드 지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URL은 여러분들 이 코드 여기 들어있나? JDBC 커넥션 파일 한번 가볼게요. JDBC 커넥션. 여기 오면은 여기서 작성했었던 요 URL 있죠? 그쵸? 이 URL을 쭉 가져올게요. 복사해서 JDBC 커넥션 클래스에서 썼던 URL을 여기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도 여기서 가져온 드라이버 이름 MySQL JDBC 드라이버 여기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는 ID 비밀번호 있죠? 이렇게 써주면 연결 작업을 해주겠어요. 데이터 조회할 때는 SQL로 쿼리를 요청해서 이제 그 쿼리 결과를 받아올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프로덕트 조회하고 있었나요? 프로덕트 리스트 이름 지어주고 데이터 소스로 위에서 설정해 놓은 데이터 소스 이런 DB에서 프로덕트 테이블에 데이터 조회해 와서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에 설정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얘를 반복만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가져와 봅시다. 문제는 그 안에 데이터들을 한 컬럼 한 컬럼 또 쓸 수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코드를 작성해 보죠. 데이터 목록을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죠. 테이블에다가 위에 다 썼나요? 네, 위에는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JDBC 커넥션을 썼던 거. 컬럼 네임. 리스트의 컬럼 네임즈. 첫 번째 행을 써주고 여기다가 안에 실제 데이터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써보죠. 그리고 우리가 JDBC 드라이버 추가해야 되죠. 라이브러리에다가 그쵸? MySQL 드라이버도 추가를 시켜주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MySQL 드라이버도 커넥터 J도 추가시켜주고
테스트를 해보죠. 얘를 안에서 컬럼으로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로우 바이 인덱스라고 해서 그 한 행 한 행의 인덱스들을 가지고 있는 값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이 로우를 쭉 반복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프로덕트에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프로덕트 한번 확인해 보죠.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테스트해서 많이 보지 않았었나요? SQL 생성 셀렉트. 한 번 다 지웠었나? 데이터가 있는데, 그쵸? 데이터가 지금 한 5건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왔을 때, 얘를 프로덕트 리스트라고 썼네. 변수명을, 그쵸? 그냥, 밑에 다 고쳐야 되는데, 얘를 리스트라고 바꿀게요. 밑에서 리스트라고 썼죠? 리스트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못 잡고 있지 않을까. 자, 코드를 일단 하나씩 볼게요. 위에서 set data source라고 하는 태그를 통해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했어요. 그냥 오타가 있나? 다른가요, 이거? 데이터 소스? 컬럼 네임즈가 달라요? 여기요? 컬럼이 이렇게 돼야 되죠. U가 들어가야 되죠. 컬럼 네임즈. 요건 오타가 있죠? 요거 맞춰주고. 요 U가 빠졌었어요. 요거 정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나오나요? 목록에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 자체 있죠? 그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 목록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회가 되나요? 그럼 여기서 사실 지금은 모든 컬럼이랑 모든 데이터 다 출력하고 있는데 뭐 조건문을 사용해서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출력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컬럼 이름 자체에 우리가 보통 출력할 때는 여기는 뭐 상품 목록이라서 크게 상관없겠지만 뭐 파일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싶다. 그럼 중간에 if문 지정해서 제외시키고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th 태그 대신에 뭐 cif 사용해서 지금 가져온 이 컬럼명이 이거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네. 문자열 비교가.
이게 문제네. 문자열 비교가 되면 좋은데 이 자체를 우리가 파일이랑 같은지 그쵸? 확인을 해서 파일이랑 같은 경우는 출력되지 않도록 조건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파일이 아니면 얘를 추가하도록 하고 근데 이 밑에서는 데이터들을 다 출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데이터를 인덱스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면 그 컬럼명에 속하는 걸 출력을 안 시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제어들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보고 만약에 뭐 여기서 이미지 형식도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덕트 아이디 이미지 태그로 해서 넘기면은 썸네일 나올 수 있게 했었죠. 그럼 이미지 태그도 같이 추가를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썸네일을 찍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별도로 th 태그를 앞에다 하나 붙여서 이미지 지정해주고 tr 태그 앞에 td 태그 하나 더 추가해서 이미지 태그를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src 이미지 이렇게 요청했었던 게 있지 않나요? src에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얘를 한번 가져와 보죠. 근데 여기서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쓸 수가 없고 잠깐만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줘. 이 부분을 대체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들어가야 될 값이 그러네. 이게 순서대로 다 돌고 있어서 음,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리스트에 컬럼명을 지정해서 출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클래스는 우리가 안 썼던 거니까 여기다가 이미지까지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목록을 가져온 김에 얘가 문제네. 얘를 이 로바이 인덱스를 쓰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온 이 데이터 목록 있죠? 데이터 목록에 한 행의 그 인덱스를 가져와 줘요. 인덱스 리스트를 가져와 줘요. 그러면 여러 인덱스들 중에 지금 프로덕트 아이디에 해당하는 컬럼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로우를 이 안에서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요소를 여기서 찍을 수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뭐 getter setter 메소드 쓰는 것처럼 반복이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여러분들 개발 문서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 JSL에 SQL이 있죠. 그렇죠? SQL에서 사용하는 태그들을 보면 일단 set 데이터 소스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주고 쿼리로 해서 SQL 요청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쿼리로 해서 SQL 요청 보내면 결과를 받아와서 얘를 뭔가
추가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디테일한 함수가 더 없네. 그쵸? 쿼리하고 데이터 소스 이렇게만 있고 SQL에서 갖고 있는 다른 속성들이 나와 있질 않아서 한번 보죠. 개별적인 값들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가 문제인데 컬럼명을 얘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있으면 프로덕트 아이디만 찍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봅시다. 여기다가 이 로우에 0번째 인덱스만 찍어서 가져올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얘는 꺼주고 아이디 아니면 얘가 인덱스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요 i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i의 값을 알 수 있으면 거기서 컬럼 순서를 우리가 지정해 와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 스테이터스만 나오는구나. 자, 우선은 여기까지 좀 지정해서 데이터만 확인을 하고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는 이 프로덕트 아이디만 컬럼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미지 서블릿이라고 클래스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미지 서블릿을 가져와서 여기로 요청을 보내면 목록에서 조회한 이미지까지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사하고 와서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로는 안 잡히는 것 같고. Recording